한 주간도 잘 보내셨지요? 11월 1일부터 이제 정부에서는 위드 코로나를 발표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경기적으로 또 사회적으로는 많이 이렇게 활발한 그런 인상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드 코로나가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현재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보니까 2,000명 이상이 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나라의 또 의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상황이 괜찮을지 좀 우려가 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계속되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위드 코로나를 해야 되지만 우리 이제 국민들도 개개의 국민들도 마스크를 잘 쓰고 또 거리 지키를 잘 해서 더 이상의 어떤 그런 감염 환자들이 확진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아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군에 계신 여러분들은 한 분도 확진된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 스스로 관리를 잘 해주시고 또한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참 여러분들 건강하게 또 한 학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민간관계론 강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어떤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민군관계로는 여러분들이 또 교재가 없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PT 자료를 많이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자료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또 여러분들이 아마 강의를 듣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또 다양한 어떤 그런 정보들을 제공하면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9장 민주주의와 국방입니다. 그래서 제1절 개요에서부터 제5절 민주주의 군사력 증강까지 이렇게 5절까지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세기 초반에는 급속하게 성장하는 어떤 독일의 국력의 위험을 느낀 이 영국이 유럽 대륙 국가들과 이제 동맹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써 유럽이 이제 양극화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결국 이 두 세력의 대립은 이제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세계대전 후에 이제 집단 안전보장 체제에 기반을 둔 새로운 어떤 국제 질서가 이제 설립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속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독일이 재부상해서 주변국에 대한 어떤 무력 공격을 시작하면서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20세기 초에 20년의 어떤 간격을 두고서 두 차례의 어떤 세계대전이라는 이제 초인류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세기 중반부터는 이 미국과 이제 소련의 대립과 전쟁으로 인해서 여기에서는 어떤 그런 냉전 체제가 이제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두 초강대국은 직접적으로 전쟁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대리전 형태를 띈 크고 작은 이 전쟁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세기 후반에 이 탈냉전 시기 들어서서는 국가 간의 전쟁의 빈도는 줄어들었지만 반면에 뭐냐면 내전의 수가 급격하게 이제 증가되는 이러한 추세가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추세에 대해서 주변국들이나 이 관련된 어떤 강대국들이 내란에 연루되면서 이제는 전쟁이 확대되거나 또는 장기화되가는 이런 양상을 띌 것이라는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탈냉전 시기에 국가 간의 어떤 전쟁의 원인과 추세를 예측한 이제 이 헌팅턴의 어떤 그런 추세를 한번 살펴보면 뭐냐면 전쟁은 군사력의 어떤 변화와 영토 문제를 넘어서 이제는 지역의 종교와 그다음에 문화적 차이 이러한 갈등에서 이제 비롯된 전쟁이 계속적으로 이제 일어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전쟁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뭐 동기라든지 규모, 뭐 결과 이런 어떤 시대 변화에 따라서 변화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면 이런 어떤 미래의 전쟁을 방지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여기에서는 주요 정치도자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특정 사건의 어떤 발생, 그 다음에 국가 간 이 세력 분포의 변화, 그 다음에 무기 체계의 발전과 같은 정통적인 영역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서 이 전쟁에 가담하고 있는 각 국가나 그 다음에 집단의 정치 제도,
그다음에 사회적 환경, 문화적 배경 이런 것들이 어떤 다양하고 포괄적인 이런 이해가 여기에서는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민주주의와 국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주의와 국방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는 이제 그 민주주의의 개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의 어떤 그런 국가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거죠. 여기에서는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어떤 제도라든지 또는 정치를 지향하는 어떤 사상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국가의 주권이라는 것은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 독립, 절대 어떤 권력기관, 즉 권력을 가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국가의 주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민주주의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나라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주의는 시민 개개인이 직접 권한을 행사하는 직접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그 직접 민주주의.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통령 경우는 직접 민주주의 이 통해서 우리가 대통령을 선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이 선출한 이 대표를 통해서 권한을 대행하게 하는 대민주주의.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들은 우리가 대외민주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가서 우리가 선출을 그들을 하지만 이들이 그 권한을 부여받아서 이제는 국회에 가서 그런 역할들을 국민들의 어떤 대표의 기관으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해나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으로 보면 이런 어떤 대의제를 통해서 가는 것들도 이제 실적으로 보면 뭐 다양한 어떤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어떤 대의기관을 통해서 뽑힌 사람들이 국회에 가서 실적으로 국민들의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당리당략과 그 다음에 어떤 일부 그 다음에 어떤 그런 매스컴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이슈가 되는 이러한 측면에서만 하고 있는 여타가 또 안타까운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간에 국민이 대표를 선출해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그런 인원들이 하는 것을 대의민주주의라고 우리가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적 평등에만 이러한 관심을 기울이는 경제적 이런 사회주의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민주주의를 여러 가지로 여기에서는 나눌 수 있지만 국가의 어떤 주권이 누구에게?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에게 있다는 어떤 기본 원칙에는 여기에서는 이제 변함이 없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민주주의의 어떤 기본 원칙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뭐냐 하면은 자, 이 균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균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 권리는 1인 1표의 권한 행사를 하고 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 정치를 하든 대의민주주의 정치를 하든 여기에서는 우리가 균등한 권리 보장을 통해서 1인 1표 권한 행사를 반드시 보장하고 있다라는 건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힘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해서 2개 이상의 어떤 정당을 우리가 또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힘의 균형을 위해서 2개 이상의 정당이 다양한 정당들이 그런 어떤 국민의 이런 어떤 다양한 그런 권익 국가의 어떤 그런 국민들의 이권이라기 하기보다는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정당들이 그런 역할을 해간다. 그 다음에 기본적 권리를 보장한다. 그래서 모든 국민의 이 민권을 어떤 보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생활을 보장하는 측면에서는 자, 정부의 목적은 뭐냐면 국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여기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실적으로 보면 뭐 이제 3월 9일 날 이제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지금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제 대통령 뭐 이제 후보자 대통령 이제 예비 후보자를 뽑고 있고 여당에서는 이제 뽑혔고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는 또 아마 그 오늘인가요? 이제 5일 날 해서 이제 그 당원들과 그다음에 이제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아마 뽑게 돼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간에 누가 되든 간에 여기는 국민의 어떤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래서 국민의 입장에서 늘 생각하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활 복지를 즉 생활의 어떤 여유로움과 풍요로움과 그다음에 국민들이 어떤 열심히 노력한 그런 국가를 믿고 정부를 믿고 이런 어떤 그런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거죠. 정치 참여를 보장해야 된다. 자, 국가는 지도력과 책임 있는 비판을 할 권리를 보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언론이잖아요. 언론. 언론들.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언론들도 잘못하는 건 많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참여 보장을 통해서 그래서 국가의 어떤 잘못된 책임을 비판할 수 있는 것은 이 언론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또 일반적으로 또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이 언론도 좀 제대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일부 측면도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민주주의 기본 원칙의 마지막은 평화 보장이다. 그래서 정권 교체는 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가야 된다.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남북 간의 관계에서 어쩌면 대치하고 있는 거지만은 실적으로 보면 우리는 늘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국가로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 정권 교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어떤 국민의 민주주의 어떤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자, 헌팅턴에 의한 이 역사적 기반에 근거한 민주주의 국가는 어떤 것이냐라고 우리가 보면, 자, 여기에서는 보면 그 19세기와 20세기 중반에 이제 실적으로 보면은 이 민주주의가 아주 이 19세기와 20세기 중반에 급격하게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등장을 급증했다는 거죠. 그리고 1970년대 이제 1970년대 들어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 서구 국가들에 의해서 민주주의 정치 제도가 정착되었고, 이제 80년대에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제 민주화가 이제 시작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탈냉전을 포함해서 1990년대 이후에 이런 어떤 민주주의의 물결이 이제는 이 중동과 또 아프리카까지 이제는 확산될 이런 어떤 주장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 후쿠야마라는 이러한 사람은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자, 되돌릴 수 없는 현상이고 역사적 발전 과정의 어떤 정점에 도달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욱이 이제 어떤 그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자, 18세기에 민주주의의 어떤 확산이 영구적으로 이제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전망을 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보면 지난 어떤 100년간 동안의 어떤 전쟁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서로 다른 어떤 종류의 정치 체제를 가진 이 국가들 사이에서 갈등이 더 빈번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력 충돌로 격화된 경우가 많았다는 이러한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자, 이제 이 국제 정치에서 민주주의의 어떤 긍정적인 우리가 역할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역할을 살펴보면 뭐냐면은 민주주의의 여기에서는 이 민주주의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요거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국제 정치학에서 연구를 보면 이 안보와 외교 영역에서 민주주의 역할의 어떤 그 평가가 나뉘어 있다는 거죠. 실제로 보면 뭐냐면 전통적으로 이 비밀 외교가 중요한 역할을 해온 시기에는 민주주의적 정치 체제의 어떤 투명성이나 그다음에 정책 결정 과정의 절차는 보안이 유지되기 어렵거나 이러한 신속한 결정을 방해한다고 여겨왔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민주주의의 어떤 근간인 여론은 외교 문제에 있어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 판단한 결과이거나 또는 미디어라든지 이 정치 지도자에 의해 조장되거나 또는 변덕스러워서 쉽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이므로 정확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신뢰하기도 어렵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현실주의자들은 국제 정치에서 민주주의 역할은 부정적으로 보거나 혹은 국제 정치와 민주주의는 무관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어떤 그런 기존의 어떤 주장과 달리 여러 가지 어떤 연구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 민주주의가 국제 정치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이제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민주주의 정치 체제에는 이 권력 분립에서 나오는 견제라든지 어떤 지도자에 대한 어떤 심판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이런 책임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책 결정 과정과 이제 실행에서의 어떤 투명성, 그다음에 정책과 아이디어의 어떤 경쟁, 그다음에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수 있는 어떤 제도라든지 인권 존중, 그다음에 법치주의와 같은 이런 제도들과
규범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민주주의의 어떤 그런 긍정적인 역할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민주주의의 어떤 제도와 규범 이런 것들의 작동은 국가 간의 어떤 전쟁을 방지하고 이 평화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도록 어떻게 됩니까? 승리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적에 대한 억지와 동맹과의 어떤 협력 증진을 통해서 군사력 증강에도 유리한 이런 어떤 이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특히 정치 지도자의 어떤 집권이라든지 권력 유지에 필요한 이 어떤 그 연합 구성원 수를 중심으로 해서 민주주의의 어떤 영향을 분석한 이제 한 그 또 학자가 있는데, 여기에는 그 메스키타라는 어떤 그 학자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민주주의 경우 지도자의 어떤 집권을 위해서 연합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구성원에게 어떻게 됩니까? 사적인 이익을 제공하기 어렵다고 보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민주주의에서는 정치 지도자가 공공재를 제공하면서 어떤 연합의 구성원을 여기는 만족시키고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국가의 어떤 공공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안보와 경제 성장입니다. 안보와 경제 성장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어떤 국가의 공공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민주주의의 어떤 개념과 원칙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민주주의와 이제 국제 정치 이슈들을 연결시키고 국제 관계에서 이제 민주주의 역할을 어떤 면에서 보면 주목하게 만든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한국의 어떤 민주화가 국제 정치에 미치는 우리가 영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영향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한국의 민주화는 1980년대에 이제 민주화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안보와 국방의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특별히 부각시키게 되고, 여기에 대한 어떤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제는 진행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를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때는 이제 전두환 정부 시절에 이제 어떤 군부 정부에서 이제는 노태우 정부로 이제 이어지는 이러한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80년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1980년대에 5.18 강주 민주화 항쟁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1983년도에는 어떤 일이냐면 아웅산 테러로 인해서 17명이 사망이 되고 14명이 이제는 다치는 이러한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986년도에는 이제는 그 김포공항 그 터미널에서 여러 가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5명이 사망되고 33명이 증강상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아시안 게임이 이제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1987년도에는 여기는 8.58기 이제 폭발 사건으로 인해서 115명 정원이 사망한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88년도에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서울 올림픽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서울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국가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성장하는 이러한 어떤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서 1980년대 올림픽으로 해서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한 단계 발전을 해나가는 역할이 됐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죠. 그리고 이제 1988년도에 직접 민주주의인 노태우 정부가 이제 출범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전에 대통령이 직접 선거를 위해서 이제 이뤄가게 됐고요. 노태우 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서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셨지만, 1988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이제 치른 뒤에 747 선언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외교 정책 비전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 제시하는 것을 보면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와의 어떤 그런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 않던 동유럽 국가들인 헝가리, 그다음에 유고, 폴란드, 체코, 불가리아, 루마니아, 그다음에 소련, 이런 국가들과 이제 수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92년도 8월에 이제는 중국을 위시해서 몽골, 베트남 이 등과 이제 외교 수련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보면 소위 어떤 북방 정책을 추진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군 출신 대통령이 이제 주적
어떤 주적인 어떤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91년도 9월에 이제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 이 국제연합 가입을 이제 실행하면서 대공산권 외교가 이제 전개되게 됩니다. 아쉬운 게 있다면 뭐냐면 이 중국과의 어떤 외교 수립 과정에서 대만을 일방적으로 어떤 외면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이 이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여기에서는 실적으로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자, 중국의 외교 원칙에 불구하고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 우리가 실적으로 이 상황이 이제 되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동유럽, 동북아 외교 정책에서 한국 경제의 어떤 개방화라든지 국제화에 크게 기여했고 이제 다음 정부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OECD 가입으로서 이제는 이어지게 되는 이러한 어떤 역할을 이제는 노태우 정부 시절에 이뤄갔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1980년대 민주화를 통해서 이제 90년도서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져는 가고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경제 성장을 통해서 이제는 현재까지 그러면서 경제 성장의 이제 11위권 이런 대국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동방에 정말 어떤 면에서는 알지 못하는 그런 국가들이 올림픽을 통해서 올림픽에서도 대한민국이 어디냐 코리아가 어디냐라고 했던 그런 나라가 이제는 정말 미국에서도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협조를 구하고 그런 이제 나라가 이제 돼 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자 여기에 이제 그 안보와 평화, 그다음에 어떤 전쟁의 승리, 그다음에 효과적인 억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뢰성 있는 이 동맹 관계와 그다음에 국방력 이 증강 측면에서 민주주의 제도와 규범의 어떤 이 관한 이제 영향에 관한 이제 논의가 이제는 필요하게 됐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이제 민주주의와 어떤 국방 관계를 통해서 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는 이렇게 이제 80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안보와 국방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통해서 이루어왔다 그러면 자 우리가 한번 이제 국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뤄가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자 국방은 자 외부의 어떤 물리적인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어떤 주권과 영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군사적 수단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우리가 국방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법적인 의무를 우리가 살펴보면 자 외부의 어떤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어떤 주권과 영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이제 군사적 수단으로 보호하는 것이 법적인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대통령의 어떤 임무를 이제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해서 국가를 보위하는 것은 뭐냐면 국방이라고 하는 이 국군 통수권을 대통령으로 이제 맡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국방은 어떤 면에서는 군사적 수단으로서 이 대내 주권과 그다음에 이 대외 주권을 보호하는 임무를 가질 뿐만 아니라 군사적 수단으로서 이제 이 영토를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국방은 군사적 수단으로서 국민의 뭐를 지킵니까? 이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3절 민주주의 어떤 평화론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평화론은 자 여기에서는 이제 그 평화론은 실적으로 보면 여기에서는 이제 뭐냐면 자 18세기 여기에서는 이제 그 칸트의 어떤 면에서 보면 18세기 말에 어떤 칸트의 평화론은 20세기 말에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도입되게 되는데 실제로 보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칸트에 져서 영구적 평화에 어떤 근간을 둔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는 뭐냐면 민주적인 국가 사이 어떤 상호작용에서 자연스럽게 예상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결과로 이것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유로운 시민들의 어떤 동의를 바탕으로 하는 정치 체제는 파괴적인 어떤 전쟁 성포에 대해서 시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 체제는 어떤 파괴적인 이 전쟁의 선포에서는 국민들로부터는 이 시민들로부터는 지지를 받기 어렵다라고 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칸트는 평화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민주주의 국가의 어떤 수가 늘면서 어떤 이런 민주적인 원칙과 규범이 확산되어 간다는 어떤 진단까지를 이제 내놓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냐 하면은 이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8세기 말에 어떤 칸트의 민주평화론과 24세기 말에 어떤 도입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도입대에 나오면서 여기는 어떤 논의가 전개됐냐면 자, 다수의 자유민주주의 학자들을 주축을 통해서 이제는 어떤 과학적 연구가 이제 진행되게 되는데 여기는 어떤 이런 사항들이 되게 되냐면 자, 민주주의가 전쟁을 방지하고 그다음에 평화를 유지시킬 수 있는 주장은 전쟁의 원인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가장 강력하게 실증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뭐냐면 정책적인 면에서도 이 공헌을 했다고 이제는 평가를 받는다라고는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평화에 대한 어떤 초기의 논쟁을 우리가 살펴보면 여기는 민주주의의 어떤 개념과 범위, 그 다음에 사용된 통계적 방법과 어떤 정실성 이런 것들이 이 기술적인 측면에 이제는 초점을 맞춰봤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러셋이라는 사람과 이 마오즈는 자, 민주 평화를 설명하는 어떤 구조적 모델과 규범적 모델을 이제 제시했는데 이 모델에 따르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 민주주의는 무력을 사용하거나 이 갈등을 증폭시키려는 정치 지도자에게 제도적으로 제약을 갈 수 있는 이러한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전쟁 발발의 어떤 가능성이 낮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어떤 설명은 자, 민주주의에서 이 타협과 협력을 존중하는 이런 규범은 국가 사회에 일어날 수 있는 이익 갈등이 무력 충돌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규범적 모델이 더 강력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어떤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슐츠라는 이런 어떤 그런 연구를 통해서 자, 민주주의 여러 가지 어떤 제도 중에서 어떤 제도적 특징으로 인해서 자, 국가 사이의 어떤 위기상 발생이 이 무력 충돌로 이어지는 것을 피할 수 있는지를 이제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연구에 따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정치 지도자의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이런 민주주의 제도적 특성보다는 민주주의의 이런 정책 결정 과정의 개방성과 그다음에 투명성 이것으로 인해서 선호하는 정책을 정확하게 신호로 보낼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장치들이 위기 사항이 무력 충돌로 확대되는 것을 더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민주주의 어떤 그런 그 평화로는 여기에는 이제 이후에 여기에서는 이제 1990년대부터는 민주주의 평화 사이의 어떤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 이 두 변수 사이의 어떤 인과관계에 대한 어떤 설명과 함께 이를 검증하는 노력이 이제 이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 평화론 이후 다수의 학자들에 의해서 다양하게 이제 응용되기도 하면서 발전돼 왔지만 이에 대한 어떤 반박과 비판도 이제는 적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자, 대표적인 여기는 그 어떤 면에서는 그 학자가 누구냐면 파버와 고아 이러한 사람들은 자, 민주 평화의 현상에 대해서 민주주의 어떤 평화 사이에 긍정적인 관계는 피상적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평화와 안정은 국제 체제의 어떤 성격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자, 민주주의 국가 사이에 평화가 유지되었던 것은 뭐냐면은 냉전 체제 하에서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 동맹 관계가 맺어져 있었던 것에 이제는 기인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민주 평화론자들이 제시하는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이제는 반박하는 이러한 연구들이 이제는 등장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제 최근에 민주주의 평화론은 기존의 어떤 전쟁과 민주주의 사이의 어떤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이러한 실증적인 연구가의 어떤 깊이 있는 이제 연구가 더해지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4절입니다. 자, 민주주의와 전쟁에서의 어떤 승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평화 통일론자들은 자, 민주주의 어떤 그런 민주 평화로는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는 어떤 분쟁이라든지 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민주주의 어떤 전쟁의 승리는
민주평화론, 즉 민주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분쟁이라든지 위기란 갈등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것이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 이 민주주의 국가가 비민주주의 국가와는 계속하여 어떤 전쟁을 해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전쟁의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제기되는 질문은 과연 이 두 가지 이런 어떤 다른 정치 체제를 가진 국가들이 전쟁을 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이 정치 체제의 어떤 성격이 전쟁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지난 200년간의 전쟁의 이 어떤 승리 확률 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를 보면 자, 전쟁은 이 군사력과 전략뿐만 아니라 국가의 어떤 정치 제도가 전쟁 수행에 크게 이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전쟁은 이 군사력과 전략뿐만 아니라 국가의 어떤 이런 정치 제도나 어떤 전쟁의 수행에 이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이러한 연구 결과가 이제는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자, 미래의 전쟁을 대비하고 어떤 전쟁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의 범위를 넘어서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변수들을 모두 이제 고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이제 민주주의와 같은 어떤 정치적 변수를 비롯해서 주위 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새로운 정치 사회적 변수들을 찾아내는 노력을 통해서 미래의 전쟁을 준비하고 승리를 이끌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전쟁은 정치적, 그 다음에 사회적, 그 다음에 군사적인 면이 공존하여 이루어지는 현상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정치적이고 사회적 흐름의 변화를 인식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변화를 전쟁 결과의 함수에 포함시켜 가면서 이제 미래의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그런 민주주의 이런 어떤 그런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어떤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러한 입장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명확한 그런 논리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자, 민주주의 정치 제도를 가진 나라의 경우에는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과 그죠? 그다음에 전쟁을 수행한다는 것은 여기는 어떤 물리적인 힘과 동시에 정치적, 사회적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시사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다양한 어떤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요소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다양한 요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있는데 자, 민주주의 어떤 그런 여기에서는 자, 민주주의 어떤 전쟁 결과에 영향을 준다면 어떤 요인이나 경로를 통해서 가능하냐라는 거죠. 그죠? 가능하냐? 그 경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첫째 뭐냐면 민주주의가 이 전쟁 결과에 영향을 준다면 어떤 요인이라든지 경로를 통해서 가능하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첫 번째는 민주주의와 평화 사이에 이 긍정적인 관계에 대한 이 구조적 혹은 제도적인 이 설명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 민주주의 국가는 정치 지도자들이 정책의 어떤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의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지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국가의 어떤 정치 지도자들은 이런 어떤 이에 대해서 어떤 그런 책임에서 피하거나 그 다음에 벗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전쟁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본인들이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입장은 어떤 영역적으로 명료한 논리를 가지고 간략한 설명을 제시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 전쟁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즉 어떤 면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라든지 이 요인들을 간과하는 등의 어떤 불확실성을 가소평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앞에서 설명했지만 경험적으로 비민주주의 국가의 어떤 정치 지도자들이 패전과 같은 이러한 정책 실패에 대해서 더 심각한 처벌을
받기도 한다는 여기에는 의문에 대해서도 이제는 답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정치 정치 지도자가 이길 수 있는 전쟁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 중에 이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자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양한 정보가 어떤 시장을 통해서 경쟁하고 그다음에 정책 결정 과정에서 우수한 정보가 채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정보를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피어리라는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 전쟁의 원인은 자 국가 간의 어떤 관계, 특히 중대한 이익이 달리는 어떤 협상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보의 부족이나 그다음에 거짓 정보와 같은 이 불확실성에 기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장은 어떤 면에서 보면 민주주의 국가의 어떤 정보 수준과 어떤 연결시키면서 정보의 우월성으로 인해서 민주주의 국가의 어떤 정치 지도자는 상대방의 능력과 의도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이 자국의 어떤 능력에 대해서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미국의 어떤 면에서 보면 자, 이라크 전쟁에 대한 어떤 반론을 또 제시할 수도 있는데 자, 이라크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대량 생산 무기를 보유하고 확산시키려는 한다는 주장을 미국의 어떤 전쟁을 서두르게 만들었다는 거죠.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대량 생산 무기에 대한 정보가 오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전쟁에서 드러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어떤 면에서는 정보의 오인으로 해서 이제는 전쟁이 장기화되기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쟁의 어떤 그런 전쟁의 선택 가능성, 이 정보의 선택 가능성과 비교한 여러 가지 측면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이제는 뭐냐면 자,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적인 어떤 합의를 이룬 후에 이 전쟁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비민주주의 국가를 상대로 싸우게 되므로 이 전투력은 어떻게 됩니까? 동원하기 수월하고 이 군인들은 전투 의지도 훨씬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각 전투에서 민주주의 국가가 군대의 우월성을 주장한 어떤 근거를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여기 스타미나 라이더와 같은 이런 어떤 학자를 통해서 민주주의 우월성이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지 그 근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자유를 보장하고 그다음에 정당하게 선출된 정부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 군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더 높은 이 사기와 그다음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향이 전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동력.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저개발 국가, 이제 개발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보면 이 국가가 안정됐고 그다음에 정당하게 어떤 그런 선출된 그런 대통령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테러나 어떤 그런 반민주주의에 의해서 이제 정권을 잡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사기심과 자긍심이 낮아진다는 거지만 그것이 어떤 전투력으로 또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당하게 선출된 이러한 권력에 의해서 사기와 그 자긍심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곧 전투력으로 이어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어떤 민주주의적 이 문화는 군인들이 닥친 문제들을 스스로 풀어나갈 수 있는 이 자발성을 배양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전투에 임해서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보려고 함으로써 이 전투 능력이 함양될 수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우월성에서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자, 전투를 하면서 이 민주주의 국가의 군인들은 비민주적이고 억압적인 사회의 포로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전투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반면 그다음에 강압적인 국가의 군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전투를 상대적으로 어떤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이 민주주의 국가의 군인들은 실적으로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전투에 치열하게 어떤 그런 것들을 싸우는 반면에 강압적인 군인들은 여러 가지 어떤 전투에서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인들이 또 많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넷째로는 자, 정치 제도의 차이가 제도의 차이가 군대의 어떤 리더십의 차이로 이어져서 이 전투 능력과 전쟁 결과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경우에는 자, 군대의 어떤 리더십이 선정 과정의 대체로 어떻게 됩니까? 능력 위주로 이루어지는 이 어떤 것은 법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자, 비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개인적 어떤 친분이라든지 이런 어떤 정략적인 요소에 의해서 이제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어떤 장교들은 실제 전투에서 어떻게 됩니까? 위기 대처 능력이라든지 전략적 판단 능력이 발휘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통적으로 국가를 위하고 그 다음에 국가의 어떤 정통성을 유지한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그 군에서도 그런 역할들을 해가고 승리하고 그것이 곧 전투력 발휘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설명들을 통해서 군인들의 어떤 사기라든지 자발성, 리더십이 전쟁 수행에서 어떻게 됩니까?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이러한 요소들이 과연 전쟁 수행에서 물질적 자원 동력 어떤 동원의 능력보다 중요한지 그리고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민주주의와 같은 어떤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실적으로는 의문이 제기된다라고 본다는 거죠. 또한 이런 어떤 군대의 사기와 전투 능력의 차이는 정치 제도의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기보다는 실제로 어떻게 나타난답니까? 민족주의의 어떤 영향력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는 어떤 비판적인 주장도 어떤 제기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민주주의의 어떤 그런 경우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여기에서는 자 어떤 그런 이제 군대의 리더십이 이 선정 과정이 대체로 능력 위주로 이루어지는지 그다음에 법치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이런 어떤 민주주의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법치에 기반을 두고 있는 반면에 비민주주의에서는 여기에서는 신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런 어떤 그런 장교들은 실제 전투에서 위기 대처 능력이라든지 전략적 판단 능력이 발휘되기 어렵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러한 어떤 그런 그 민주주의의 어떤 그런 여기에서 이제 민주주의와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물질적 자원 동원 능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여기에서는 이제 레이크라는 사람이 이제 어떤 레이크의 경우는 여기서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자 민주주의 국가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 부패나 어떤 그런 이런 부패지대 추구와 같은 경제 발전을 제어하는 요소를 줄일 수 있어서 이제 경제 성장에 유리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적으로 보면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얻어진 이런 어떤 그런 그 경제성을 통해서 얻어진 어떤 경제 성장은 어디로 이어집니까? 군사비 지출로 이제는 이어질 수 있어서 전쟁 수행에 필요한 어떤 물질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다든지 그다음에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뒷받침한 연구가 뭐냐면 이 골드 스미스의 어떤 전쟁 중에 국방비와 민주주의 국가 사이에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이러한 경험적을 이제는 제시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스탐과 라이터는 여기에서는 이런 어떤 민주주의의 어떤 승리론에는 공감하지만 경제력을 승리 요인으로 보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질문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뭐냐면 자 여기서 민주주의의 승리론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공감을 하지만 이 경제력을 가지고 이거 승리하는 것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첫째는 뭐냐면 자 전쟁 수행에서 이 경제력의 영향을 살피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국가가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강한 국가인지라는 의문이 들고요. 두 번째는 자 전쟁 수행을 위해서 사회에서 이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러한 어떤 그런 문제가 이제는 여기에서는 이제 또 하나의 이제 그 의문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질문에 대한 어떤 이제 답변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자, 질문의 두 가지에 대한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첫 번째 질문에는 여기에서는 이제 이겁니다. 자,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자,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과의 관계는 어떤 면입니까? 여전히 논쟁 중에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 나이트와 스탐은 민주주의 국가의 어떤 경제적 우월성에 대해서 회의적인 의견을 여기에서는 제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꼭 왜 그러느냐라고 보면 자, 전쟁에 참여한 국가들만 보더라도 보면 자, 민주주의 국가의 어떤 경제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민주주의가 경제적으로 부유하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자, 두 차례의 어떤 세계 대전에서 독일의 사례를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은 뭐냐면 상대적으로 우월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군사력을 키우면서 이런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기는 있었고, 두 번째 질문에는 자, 이러한 것은 자, 자원의 동원과 전쟁 승리와 관련된 주장에 의하면 자, 민주주의 국가는 어떻습니까?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으므로 비물질적 지원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지원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는 여기에서는 비민주주의 국가보다도 많은 어떤 공공재를 제공할 수 있는 이 체제로서 그 다음에 어떤 전체적인 어떤 경제에서 지도자나 그 다음에 소수 집단의 어떤 사적인 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는 거죠. 그래서 국방과 전쟁 수행에 필요한 이 공공재에 더 많은 지원을 이런 자원을 동원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실적으로 보면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다음으로 그 어떤 그 전쟁 중 국가의 어떤 자원 동력 능력을 여기에서는 국내에서 찾지 않고 동맹국과 협력해서 찾는 주장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이제 우리가 찾을까라는 것을 보겠는데 자, 실적으로 보면은 지난 200년간의 어떤 연합전선에서 초점을 맞추어서 민주주의 국가가 전쟁 수행 능력을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분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뭐냐면 20세기 들어서 이 민주주의 국가는 연합으로 전쟁에 참여했고 그 다음에 다수의 어떤 연합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뭐냐면 이 연구에 따르면 민주주의 국가는 자, 전쟁에서 함께 싸우는 이런 어떤 동맹국에 대한 이 공약과 그 다음에 협력의 정도를 증진시켜서 전쟁을 이런 어떤 승리로 이끌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맹국으로서 민주주의 어떤 국가의 수가 증가할수록 그 다음에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이러한 어떤 상관관계를 제시했다는 거죠. 그리고 동맹국의 어떤 정치 체제와 상관없이 민주주의 어떤 국가가 그 다음에 비민주주의 국가에 비해서 동맹국에 대한 어떤 협력의 수준이 높다는 것도 이제는 또한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높은 수준의 이런 협력에 대한 이러한 어떤 설명은 자,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책이 일단 결정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정책을 변경하기 힘들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동맹국을 지원하는 이런 어떤 정책도 지속성이 어떤 높아서 전쟁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레스닉이라는 사람은 자,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에 연합군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역사적 사례 연구를 통해서 봤을 때 정치 제도의 차이가 여기에서는 어떤 동맹국 사이에 이 협력의 차이를 가져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동맹국, 즉 여기에는 연합국을 대상으로 하는 이 어떤 동맹국 사이의 협력의 차이가 여기에서는 연합국의 어떤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 민주주의 어떤 그런 민주주의와 그다음에 동맹국과의 협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가 전쟁 발생 시 동맹국을 지원하면서 참전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이제는 동맹이 오래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떤 그런 동맹과 그다음에 어떤 민주주의 사이의 긍정적인 관계는 이제는 우리가 또 이제 다음에 어떤 그런 민주주의 국가와 군사력의 증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여태까지 사실 이제 4절까지만 보면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동맹국가의 어떤 그런 긍정적인 그런 역할을 통해서 보면 협력의 차이가 이 전쟁의 어떤 승리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그 협력의 차이가 동맹국가의 어떤 협력에 대해서 어떤 그런 전쟁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보내주고 있고, 그다음에 전쟁 발생 시 동맹국이 어떤 지원하면서 참전할 가능성이 높은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그런 어떤 민주주의와 군사력 증강을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10분간 휴식하고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